운명의 기차역 1991년 10월 항저우 기차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기차의 굉음과 사람들의 소음이 뒤섞인 가운데 도시의 익숙한 활기는 한 줄기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의 예리한 시선이 3명의 낯선 인물을 포착했다. 그들은 흑룡강성에서 온 이들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으며 예민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남녀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리지활은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주위를 살폈고 쉬리할은 부심한 표정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원거, 잘생긴 외모와 차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워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이 없는 조각상 같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및 강도 행위를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이었다. 잦은 범죄로 시작된 잠복 수사는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전율로 바뀌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의 체포는 곧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리즈화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쉬리하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자원거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경찰을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듯했다. 경찰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과 질서를 가진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라는 것을. 그들의 손에 잡힌 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다. 이 기차역에서의 작은 체포는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진실과 도시를 뒤흔들 충격적인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는 신문실 안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시리할은 낡은 의자에 앉아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청백했고 눈은 공허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겨우 몇 마디 내뱉은 내용은 단순한 강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경찰은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좀처럼 진실을 파고들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쉬리하가 갑자기 얼굴을 더 찡그리며 수치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웅얼거렸다. 그녀는 경찰에게 생리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잠시 후 따뜻한 차와 함께 생리대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 순간 쉬리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차가운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에 갇힌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움켜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주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제가 다 말하면 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큰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신문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찰은 귀를 의심했다. 이 작은 강도 사건 뒤에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쉬리아는 고개를 들고 경찰서 최고위 간부와 직접 대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그녀는 비로소 얼어붙었던 입을 열었다. 우리는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하며 듣는 이의 심장을 깨뚫는 비명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다. 저도 처음엔 희생자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냉혹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가정구라로 집을 나와 기차역을 헤매던 한 평범한 연료사의 얼굴이었다. 한때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어머니였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수많은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그녀를 올감했던 공포가 응축된 것이었다. 쉬리아의 흐느낌은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소나기에 붙잡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스스로 악마의 일부가 되어야 했던 한 영혼의 비명이었다. 경찰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떨리는 고백 하나하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끔찍한 진실과 피로 물든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은 그녀의 마음을 지치게 했고 1990년 11월 1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녀는 충동적으로 집을 뛰쳐나와 흑룡강성 지차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잘생긴 얼굴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다. 기차역 주변에는 돈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매춘부들이 많았다. 시리하는 그가 자신을 매춘부로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상한 분위기가 흐르네요. 와 같은 달콤한 말로 그녀를 칭찬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들이었다. 그 칭찬들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파고들었다. 남자는 자신을 자 원거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낯선 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가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좌절감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자 원거는 그녀에게 당신 같은 고결한 분이 이런 곳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불행의 벽을 무너뜨렸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뻗어온 구원의 손길을 잡는 심정이었다. 시리하는 그 손길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손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이 그를 따라 나섰다. 자 원거는 그녀를 너시의 허름한 단층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집으로 들어선 순간 자 원거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잔인한 광기만이 남았다. 그는 돌변하여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졸랐다.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녀의 눈앞은 새까매졌고 격렬한 몸부림은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다. 시리하의 마지막 의식은 자신을 덮치는 어둠과 함께 나를 왜? 라는 의문을 남기며 꺼져갔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죽음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죽음의 지하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시리하의 마지막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시리하의 지하실 의식이 돌아마니어 건녀를 덮고 민모더 데려있다. 시리하의 션이 좋아 지엄만 지시를 도란 정도로 기다. 지엄만 지시를 도란 덩게들이여니 시리하의 정의를 도라는 청개어 기빠르는 것을. 죽음의 지하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시리하의 마지막 의식이 돌아왔을 있다. 죽음의 지하실 의식이 그녀는 손을 더듬어 주위를 탐색했다. 손끝에 잡힌 것은 사랑의 머리카락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자 그녀의 발에 뭉툭한 것이 걸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머니에서 성냥을 찾아 불을 켰다. 성냥불이 켜지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가 갇힌 곳은 작은 지하실이었고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들의 시신이 뒤엉킨 채 대부분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썩어가는 살점과 뼈가 뒤엉킨 끔찍한 광경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처음 느꼈던 역겨운 냄새는 바로 부패한 시체 냄새였던 것이다. 몇몇 시신은 온몸에 피가 굳어 있었고 어떤 시신은 눈이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리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몸을 움직여 쌓여있는 시신들을 밟고 올라가 지하실 뚜껑을 밀어 올렸다. 뚜껑이 조금 열리자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살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그때 지하실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 원거였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조차 없는 그저 시신을 바라보는 듯한 무덤덤한 눈빛이었다.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시리하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지하실로 떨어졌고 절망 속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발. 자원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지하실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여자. 자원거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도울 수 있다고? 그럼 증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시리하는 자신이 이제 도살장의 다음 희생자가 아니라 사냥꾼의 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실은 더 이상 그녀의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악마의 수족이 되어야 하는 끔찍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다. 그녀의 공포는 절망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핏물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안녕하세요. 지하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시리하, 자원거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자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를 돕겠다고? 좋아, 네가 가진 미모를 이용해라.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그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리아의 남은 인간성을 모두 빼앗아가는 악마와의 계약이었다. 시리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한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르치던 유치원 교사였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은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혐오감이 교차했다. 그 순간 자원거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네 아들 이제 3살이지? 꽤 귀엽던데? 그의 말에 시리아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 아들.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자원거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네가 감히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내 말을 거역하면 그 아이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지하실에서 봤던 것처럼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평온했다. 시리아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웃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공포는 이제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은 푹신한 흙바닥에 더 깊이 박혔고 그녀의 입에서는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원거는 그녀의 굴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피냄새가 희미하게 묻어나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좋은 선택이야. 이제부터 넌 나의 가장 완벽한 조수가 될 거야. 네 아름다움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시리아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자의 공범, 악마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이제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덫이 되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주문이 되었다. 그녀는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죽은 자들의 원한과 그녀 자신의 피로 얼룩진 삶이 네 악마의 초상화 시리하 드레하이에스 충격적인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자원거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출생지인 너허시로 파견된 수사팀은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자원거는 1965년에 태어났다. 그의 외모는 어머니의 러시아 혈통을 이어받아 매우 준수했고 유려한 말솜씨까지 지녀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얻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된 그는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유부녀를 포함한 여러 여공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매춘을 즐기거나 심지어 매춘부들을 집으로 데려와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원거의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지만 내면에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가득했다. 그의 이중 생활은 결국 탄로 났고 그는 공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짐승으로 변해갔다. 1989년부터 그는 사소한 절도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단순한 범죄였지만 점차 대담해지면서 강도와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의 첫 희생자는 1990년 7월 12일에 발생했다. 그는 한 매춘부가 든 고가의 핸드백을 노리고 그녀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다. 이 첫 번째 살인은 자원거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잔혹한 본성을 완전히 깨웠다. 그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 대신 강렬한 쾌감과 무력한 희생자를 통제하는 권력의 맛을 느꼈다. 그에게 살인은 단순한 강도 행위의 연장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중독과도 같았다. 자원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한 범죄가 아닌
오직 살인 그 자체를 위한 범죄로 변모했다.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인간은 그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거나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그가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교활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악마와 같다는 것을 동맹자 원거. 혼자서 살인은 저지르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는 더 크고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자신을 도울 공범들을 모집했다. 그의 첫 번째 공범은 리즈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였다. 그들은 자 원거의 카리스마와 냉혹함에 매료되었거나 혹은 그의 위협에 굴복해 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이 잔인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자 원거는 충격적인 의식을 거행했다. 그는 리즈화와 다른 남자에게 무고한 남자 한 명을 함께 납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인절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자 원거의 지시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그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행위와 같았다. 피로 물든 첫 번째 살인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닌 자 원거의 통제 아래 있는 살인 기계가 되었다. 살인을 마친 후 그들은 자 원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자 원거는 그들에게 집안에 깊이 파놓은 6m짜리 거대한 구덩이를 보여주었다. 그 구덩이는 바로 희생자들의 시신을 은밀하게 묻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리즈화와 다른 공범은 공포에 질려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자 원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은 우리의 비밀 장소다.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은 그들에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명백히 상기시켜 주었다. 점차 자 원거의 범죄 조직은 그 규모를 키워갔다. 쉬 리하를 포함해 2명의 여자가 더 합류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졌다. 여자들은 그들의 미모를 이용해 기차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목표물을 물색하고 유혹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자들은 유인된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일을 담당했다. 자 원거는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명령을 내리는 조목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다른 지역에서 너허시로 돈을 벌러온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이 뜸해 갑자기 사라져도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 원거의 그룹은 피해 사냥을 시작했다. 희생자들은 1명, 2명씩 사라졌고 너허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살기 싫으면 너허시로 가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돌았다. 너허시는 도적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 이 시기 자 원거의 범죄는 단순한 강도 살인을 넘어 마치 거대한 사냥처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영험을 대해 서로의 죄를 공유하며 더욱 단단한 연대를 형성했고 그들의 손에 묻은 피는 그들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잔혹한 동맹으로 만들었다. 인네이션에는 연속된 살인의 연대기 1990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 원거와 그의 일당들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너허시라는 공포와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도시에는 끔찍한 소문이 나돌았다. 너허시에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괴물이 산다. 돈을 가지고 너허시로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는 괴담이 공공연히 퍼졌다. 쉬 리할은 자원거의 지시를 받아 기차역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물색했다. 그녀는 화사한 옷을 입고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순진한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묻거나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방금 막 이 도시에 도착했어요. 혹시 맛집 아세요? 혼자서 여행 중인데 혹시 근처에 싼 숙소 아세요? 와 같은 평범한 질문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면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그녀를 따라 자 원거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들은 잔인하게 제압당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돈과 귀중품을 빼앗겼다.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목이 졸렸고 저항하지 않더라도 목숨을 구걸하는 그들의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자 원거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 즐겼다. 그의 눈에는 희생자들의 고통이 쾌락으로 그들의 공포가 흥분으로 다가왔다. 시 리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내면의 양심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 원거가 시체를 처리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사람들을 유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점차 차갑고 무감각해졌다. 그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의 조수가 되어갔다. 너허시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상인들은 너허시를 도적의 도시라고 부르며 발걸음을 끊었다. 경찰은 연이은 실종 사건에 비상이 걸렸지만 단서는 전혀 없었다.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도시를 활보하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녔다. 그들의 존재는 너허시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고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맷 지옥의 문이 열리다. 1991년 10월 26일. 시리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드디어 자 원거의 집을 덮쳤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콩쾅거렸지만 아무도 자신들 앞에 펼쳐질 끔찍한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집 안은 겉보기에 평범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집 주변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무겁고 음상했으며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수사관들은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시리아가 지목한 곳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흙범이었지만 수사견들은 미친 듯이 지저대며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삽으로 흙을 파내자 단단한 흙 속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전동 공구를 동원해 콘크리트를 부수고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구덩이의 입구가 나타났다. 경찰 조명탄이 어둠 속으로 던져지자 구덩이 안에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다. 깊이 6m, 너비 3m의 거대한 구덩이 안에는 수많은 시신들이 뒤엉킨 채 쌓여 있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들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있었고 어떤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끔찍한 부패 냄새와 함께 피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몇몇 시신들은 눈이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뒤틀린 채 마지막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대체... 한 젊은 경찰관이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베테랑 수사관들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수많은 범죄 현장을 보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다. 이 구덩이는 단순한 시신 매장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 원거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공동묘지였고 그 안에는 그의 잔혹한 예술작품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구덩이에서 발견된 시신은 무려 42구에 달했다. 경찰은 시신을 한 구 한 구 조심스럽게 꺼내 부검을 진행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목이 졸려 살해되었거나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 그중 28명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옷을 벗기고 귀중품을 빼앗은 후 그들의 시신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시신 위에는 흙을 덮고 다시 시신을 싸는 잔인한 과정을 반복했다. 이 구덩이는 자원거의 어두운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과 같았다. 경찰은 그곳에서 단순한 시신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마주한 것이었다. 너허씨를 휩쓸었던 공포의 근원은 바로 이 작은 집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악마의 침묵. 너허씨의 지옥 같은 구덩이가 세상에 드러난 후 경찰은 자원거 일당의 나머지 멤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동북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자원거의 잔인함과 규모는 전례가 없었기에 경찰은 그들을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남은 일당 중 한 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독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 혹은 자원거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의 죽음은 남은 공범들의 공포를 가중시켰다. 마침내 경찰은 자원거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기차역에서 보았던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다. 도주 과정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린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원거는 달랐다. 신문실에 앉은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표정했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처럼. 경찰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몇 명이나 죽였소? 이 질문은 그의 범죄 행각을 추궁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자원거의 대답은 모든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자신이 몇 명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수를 묻는 것처럼 무심한 대답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생자들은 숫자에 불과했다. 이름도 얼굴도 사연도 없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그에게 살인은 일상이었고 시체는 아무렇게나 쌓아두는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은 도시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들은 범죄자에게서 후회나 죄책감을 찾아보려 했지만 자원거는 그런 감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예술 작품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며 그들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독한 자기 합리화와 끔찍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괴물이었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차가운 살인기계였다. 자원거의 침묵과 그의 무감각한 대답은 경찰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를 신문하면서 수많은 비명과 고통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셀 수 없는 희생자들의 원혼이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지옥의 심판. 1992년 1월 8일
너허시 법원은 자원거 일당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눈은 잔혹한 살인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예상했던 괴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범들은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고 쉬리하를 넋이나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직 자원거만이 변함없이 차갑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태도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검찰은 42구의 시신이 발견된 지하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질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 끔찍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들어야 했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쉬리하의 변호인은 그녀가 자수하여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녀의 진술이 없었다면 자원거의 범죄는 영원히 미궁 속에 묻혔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녀가 살인을 직접 가담했으며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여러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그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원거에게 종속되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손에 묻은 피는 결코 지워질 수 없었다. 피고인 쉬리하, 당신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결국 법원은 자원거를 포함한 6명, 쉬리하의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자원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쉬리아는 달랐다. 그녀는 판결을 듣자마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자원거를 만난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형 선고는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판결이 끝난 후 자원거와 그의 일당들은 낡은 트럭에 실려 도시의 거리를 행진했다. 그들의 목에는 살인마, 강도범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공개적인 모욕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상기해야 했다. 하지만 자원거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귀찮은 절차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지옥의 심판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는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42발의 탄환 1992년 1월 24일 너허시 차가운 새벽 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날은 자원거와 그의 잔혹한 일당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마지막 대가를 치르는 날이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길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통제되었고 감춰져 있던 공포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이른 아침, 자원거는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호송차에 실렸다. 다른 사형수들은 공포에 질려 떨거나 눈물을 흘렸지만 자원거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분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먼 풍경을 바라보는 여행자처럼 무심했다. 그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주연배우 같았다. 호송차는 시민들의 욕설과 돌팔매질을 받으며 천천히 이동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분노를 표출했고 자원거는 그들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형 집행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나란히 세워졌다. 자원거는 가운데에 서서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옆에선 리쯔화와 쉬리하이은 이미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쉬리아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집행관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범죄자 자원거, 당신은 42명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해진다. 당신의 죄는
42발의 탄원으로 갚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한 발, 두 발. 총상은 자 원거의 몸에 정확히 박혔다. 그의 몸은 미동도 없이 탄환을 맞았고 붉은 피가 그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42발의 총성은 그가 빼앗아간 42개의 생명을 상징하는 듯했다. 한 발 한 발이 울릴 때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원거는 42발의 탄원을 모두 맞고 나서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어떤 비명도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그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범죄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시신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가 빼앗아간 수많은 삶의 흔적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자 원거의 마지막은 그의 삶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죄책감도 공포도 후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규칙과 논리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너시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42명의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로 남게 되었다.